대략적으로 1년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이 몇 대인지는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1년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대수는 몇 대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가 전기차라는 단어에 품는 확신은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기성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며 만들어지는 새로운 IT 시장의 성장 동력. 여기에 압도적인 평균 판매가를 곱하면 왜 우리가 전기차라는 단어에 집중하는지 답이 나오죠. 그렇게 시장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고 시장 지형에 또 한 번의 대격변이 만들어질 2020년대, 그리고 그 격변의 과정에서 스마트폰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이름들이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는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이제부터 재밌어질 이 전기차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지금 어떤 이름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누가 살아남느냐는 점입니다. PC,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기, 계속해 반복돼 일어났던 이야기들, 기성 자동차 시장의 강자들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수많은 이름들, 결론적으로 여기서 단 몇몇의 이름들만이 최후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미 꽤 많은 이들이 이 결론을 이미 망각했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 결론을 기억하고 있더라도 지금은 모두가 다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미 시장이 개화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시장엔 이미 꽤 거대한 진입 장벽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전기차 기업들은 일반적인 전략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달인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된, 보다 더 명확한 당위성을 가진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단어로 정리가 되죠. 물론 세분화 전략 자체는 매우 흔한 접근법으로 모든 기업 전략의 기본이 되죠. 테슬라 역시 세그멘테이션 전략을 통해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모델 S로 하이엔드 세그먼트에 포지셔닝하고 SUV 모델인 X를 통해 강화, 이후 3와 Y를 통해 확장하며 매출 규모를 극대화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전략은 아주 전형적인 세그멘테이션 전략이죠. 이렇게 이 세그멘테이션 전략은 이미 대부분의 플레이어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이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전략 방향으로서는 다소 부족하죠.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신규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세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삼국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남루한 외곽 지역의 성을 택해 시작하는 것이 신군주로 살아남기 위해 훨씬 유리한 전략 방향이라는 것.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다음과 같은 단어로 정리가 되죠. 욕심을 줄이고 우선은 다소 크기가 작더라도 승리 가능성이 높은 전장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삼국지 시리즈가 알려준 또 하나의 지혜는 이미 확실한 승자가 있는 곳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동탁, 그 이후에는 원소, 중반에는 조조를 피해야 하죠. 해당 관점을 전기차 시장의 전략 방향으로 녹여보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이 세 권역 중 유럽과 중국의 시장만 합쳐도 전체 전기차 시장의 무려 87%죠. 반면 이 세 권역을 제외한 국가들의 비중은 오직 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새롭게 이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세 단어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우선 유럽의 경우 시장의 터줏대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 또 스텔란티스와 같은 이들. 인력, 생산 설비, 자본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이미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이들 뒤에는 든든한 안전망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주요 국가들은 그들의 내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 기성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대에서도 살아남아 헤게모니를 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신규 기업이 유럽 시장을 두고 전략을 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전기차 시장은 태동기 때부터 로컬 기업들에 의한 시장 점유가 이루어진 후 그대로 그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정도만이 의미 있는 판매고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 배터리 산업과의 연계 효과, 또 굉장히 빨랐던 그들의 시장 진입 시기 등의 별도 요인에 의해 아주 예외적으로 이 중국 시장에 안착한 케이스라 봐야겠죠. 결국 중국 시장은 중국 기업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것. 독삼사를 비롯한 그들의 내수 경제를 뒷받침해주던 전통의 오토메이커들을 지켜야 하는 유럽, 언제나처럼 그들의 내수 시장을 온전히 자국 기업들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중국. 이제 이 세 개의 단어 중 어느 단어에 더 높은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명확해지죠. 그렇게 지금까지 도출된 두 개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미국과 마이크로 세그먼트, 그리고 다음 이름은 바로 이 삼국지 시리즈가 가르쳐준 신군주의 생존 방정식을 그들의 전략 안에 녹여낸 생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뉴욕주의 랜슬리어 공대를 졸업하고 MIT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친 공학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토니 스타크에 비유된다면 리비안을 이끄는 이 RJ 스케린지는 슈퍼맨에 비교되곤 하죠. 거대한 기술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에 비하면 아직 대단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전기차 시장의 슈퍼맨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RJ 스케린지가 그리고 있는 리비안의 승리 공식,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공략하는 리비안의 무기, 바로 픽업 트럭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경한 단어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죠. 3대 핵심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 1, 2, 3위를 모두 픽업 트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유가와 연비 규제 완화가 겹쳐 SUV와 픽업 트럭 시장 비중이 이제 80%에 육박할 정도로 그 수요가 집중되고 있죠. 미국과 마이크로 세그먼트,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 전략 방향에 완벽히 부합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핵심은 이 매력적인 마이크로 세그먼트가 2020년까지는 아직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2010년대 후반 시장엔 과연 누가 더 먼저 이 전기 픽업 트럭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포드 F150, GMC 허머, 그리고 여러 이름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주인공은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리비안의 첫 전기차 R1T를 볼까요? 최고 모델 기준 0 to 60가 단 3초, 주행거리는 400마일을 자랑하는데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640km 정도. 그리고 이 픽업 트럭의 매력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듈러 베드. 이 모듈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어가며 다양한 형태의 차량을 소용한 것처럼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 모듈러 베드는 리비안의 픽업 트럭을 구매하게 만드는 차별화 포인트이자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69,000달러의 차량가 외에 추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장치로 리비안은 이 모듈러 베드에 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죠. 픽업 트럭이라는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공략한 리비안의 전략이 적중했다는 것은 현재까지 리비안이 받은 예약 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S1 공시자료 기준 현재 리비안의 예약 대수는 48,390여 건. 리비안과 함께 후발주자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 이 루시드의 경우는 예약 대수가 17,00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두 기업의 제품 포트폴리오 상에 다소간의 가격 차이가 있지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리비안의 방향은 꽤나 영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의 신규 플레이어의 목표는 그저 영원히 이 픽업 트럭 시장의 강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란 점이 중요하죠. 신규 플레이어지만 그 누구보다 이 펀더멘털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충분한 인력풀, 탄탄한 생산 네트워크, 펀더멘털에 확실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이 리비안, 이들의 미래 방향성을 따라가다 보면 다음과 같은 세 단어가 나옵니다. 픽업 트럭에서 SUV로, 그 이후에는 상용차 시장으로. 이 마이크로 세그먼트들을 하나씩 점령하는 목표를 성공하고 나면 어느새 전기차 시장의 유망 기업으로 성장해 있겠죠. 그리고 이 리비안의 미래를 믿게 만드는 또 하나의 생존 방정식이 바로 이 세 번째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등장할 시간이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IT 업계에서 아마존은 클라우드라는 단어로 설명되죠.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AWS. 하지만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유통기업입니다. 매출의 8할 이상이 유통업에서 나오고 실제로 AW 역시 그 뿌리는 효율적인 유통망 관리를 위한 운영, 인프라 역량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을 유통업계의 최강자로 만들어준 것은 접근성과 빠른 배송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온라인으로 이 셀러와 바이어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이 판매 플랫폼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아마존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류 인프라, 두 번째는 예측 분석 알고리즘이죠. 우선 물류 인프라와 관련해 아마존은 그들의 독자적인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엄청난 수의 서드파티 판매자가 아마존을 찾을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입고에서 출하까지 이 수고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래서 소규모 판매자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한데모아 처리해주며 얻게 되는 규모의 경제. 그렇게 판매자들이 모여 더 많은 규모의 경제가 창출되고 풀필먼트 유지 비용이 낮아지며 더 많은 판매자들이 유입되는 선순환 속에 아마존.com은 가장 많은 판매자, 가장 많은 상품을 가진 플랫폼이 되었고, 아마존은 점점 더 많은 물류센터를 갖게 되고 이 인프라들은 그 자체로 더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이 가능하게 해주었죠. 아마존이 가진 승리 공식을 확실한 승리로 결론 내버린 것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예측 분석 알고리즘인데요. 아마존의 플랫폼은 그 자체로 가장 유의미한 개인별 데이터를 획득하는 창구로 아마존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무수한 수집, 분석, 예측의 사이클을 진행해왔죠. 그렇게 소비자 A의 구매 품목, 패턴, 주기를 비롯한 구매 과정까지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면 특정 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수요 예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상 오더가 만들어지고 재고를 미리 물류 창구에 가져내 놓는 것, 바로 이 지점이 차별점을 갖는 지점입니다. 이제 아마도 가장 앞선, 가장 거대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아마존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이 최종 배달의 단계인데요.
이곳은 철저한 아웃소싱의 영역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많았죠. 수십 년간 만들어온 이 물류 시스템의 최종 단계는 개별 기업이 내재화를 시도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동안은 인식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자본, 이 모든 것을 갖춘 세계 최고의 유통기업은 이제 이 마지막 단계마저 내재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주인공 리비안과 세계 최고의 유통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들의 레스트 마일 내재화 계획을 실현해줄 완성차 파트너로 바로 오늘의 주인공 리비안을 선택한 것이죠. 아마존이 예약한 리비안 구매 대수가 현재까지 무려 10만 대입니다. 여기에 약 5만 대 수준의 B2C 예판 물량까지 더하게 되면 리비안이 마이크로 세그먼트에서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충분한 동력들이 만들어지죠. 아직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은 시장에 아직 누구도 선점하지 않은 픽업 트럭이라는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공략하고 이후 SUV, 상용차로 이어지는 장기 비전에 시장 판세를 흔들 수 있는 확실한 조력자까지. 불과 2009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 픽업 트럭 양산에 성공하고 최근 IPO를 통해 GM과 포드보다 더 큰 시총을 가진 기업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 이름들을 두고 여기 또 하나의 이름이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PC,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기 반복돼 일어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다시 전기차라는 단어를 두고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비안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